인천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에 오후 5시에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강혁은 창가에 기대어 서해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눈빛만이 유독 날카로웠다. 42살의 탐정은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눈이었다. 탐정님, 탑승 시작한다고 방송 나왔어요. 이에나가 그의 옆에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이자 강혁 탐정사무소의 파트너인 그녀는 오늘도 단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탑승권 2장이 이미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고 자전거 탁송 영수증과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 폴더 안에 들어 있었다. 강혁은 말없이 몸을 돌렸다. 이번 의뢰는 단순해 보였다. 두줄세라는 자전거 동호회의 내몽골 라이딩 투어에 함께 참여하면서 회원 중 한 명을 몰래 감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오직 봉투 하나만을 사무소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천만 원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가 무엇을 운반하는지 알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혁은 그 메모를 3번 읽었다. 처음 읽을 때는 의뢰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2번째 읽을 때는 글씨체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3번째 읽을 때는 아무도 죽지 않게라는 5글자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였다. 그 말이 신경 쓰였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배는 저녁 5시에 출발했다. 서해대교가 붉은 석양 속에 떠 있었다. 자전거 23대가 화물칸에 실렸고 두줄세 회원들이 각자의 객실로 흩어졌다. 강혁과 이에나도 4인실 객실에 짐을 풀었다. 나머지 2 침대는 비어 있었다. 강혁이 사진을 다시 꺼냈다. 중년 남성이었다. 두줄세 회원 명부에 등재된 이름은 오달수였다. 나이는 56살. 직업란에는 무역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종. 강혁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에나의 스마트워치에서 조용한 응답음이 울렸다. 사무소에 남아있는 최신 인공지능 로봇 세종이 음성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탐정님 호출하셨습니까? 오달수, 56, 무역업. 지금 당장 털어봐. 진행하겠습니다. 이에나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서해를 덮고 있었다. 탐정님, 이 사람 자전거 짐가방이 유독 크더라고요.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얼마나요? 저 전기자전거 배터리도 들어가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가방은 그것보다 2배쯤 컸어요. 그것도 2개. 강혁은 다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 11시였다. 배 위에 마작방에서 패소리가 들려왔다. 복도에는 컵라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다. 복도 쪽이었다. 강혁이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두줄세 회원 1명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반쯤 떠 있었다. 강혁이 달려가 맥박을 짚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이에나가 바로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에 이미 소형 의료키트가 들려 있었다. 입술이 파래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강혁은 쓰러진 남자의 손 안을 보았다. 뭔가를 쥐었다가 놓은 것처럼 손이 반쯤 오므려져 있었다.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 미세한 흰 가루가 묻어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흰 가루는 있는 것이었다. 쓰러진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이었다. 배 위에 늦은 밤에 복도를 혼자 걷다가 쓰러진 이유가 어색한 것이었다. 강혁은 일어섰다. 애나 씨. 이 배에서 오달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이에나가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세종, 오달수 동선 파악해. 선내 CCTV 기준으로 오달수 씨는 현재 화물칸 방향 복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화물칸이었다. 자전거들이 있는 곳이었다. 강혁이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내려갔다. 배가 단둥항에 닿은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어젯밤 쓰러진 회원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심한 구역질과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배 측 의무실에서 식중독 의심으로 처리되었다. 쓰러진 남자의 이름은 이호일이었다. 나이 61. 두줄세에서 가장 오래된 회원이었다.
강혁은 화물칸에 도착했을 때 오달수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자전거 짐가방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중이었다. 강혁이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을 때 오달수는 이미 가방을 닫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오달수의 눈에는 놀람도 없었고 당황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이 있을 뿐이었다. 늦은 밤에 뭘 찾으십니까? 강혁이 말했다. 배터리 충전이요. 오달수가 답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강혁은 그의 손을 보았다. 충전 케이블이 들려 있었다. 실제로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 강혁은 미소를 지었다. 전기자전거 쓰시는군요. 저도 같이요. 그는 자신의 자전거 쪽으로 걸어갔다. 충전기를 꺼내 콘센트에 꽂았다. 오달수 옆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잠시 있다가 돌아갔다. 복도를 나오면서 강혁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재생되었다. 오달수의 짐가방 표면이었다. 두 개의 가방 중 하나가 이전보다 살짝 납작해져 있었다. 가방 안에 내용물 일부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없는 것이었다. 단둥항에서 자전거들이 트럭에 실렸다.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이 강혁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줄을 섰다. 이해나는 그보다 이미 먼저 검색대를 통과해 있었다. 탐정님. 이호일 씨 가방이요. 이해나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조용히 말했다. 어때요? 처음에 5개 들고 올라탔는데 지금 4개예요. 강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세종. 이호일 신원 다시 봐. 이호일. 61살. 전직 화학연구소 연구원. 6년 전 퇴직, 이후 무직. 재산 내역 분석 중입니다. 특이사항 하나, 55살 이후 오달수와 동일한 장소에서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4차례 확인됩니다. 강혁은 항구 밖으로 나왔다.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수백 개의 철판 코일이 바닥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이 항구가 숨기고 있는 힘이 눈으로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무역항의 풍경이 아니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혁은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오달수가 운반하는 것은 물건이었다. 그리고 이호일이 그 물건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어젯밤 이호일이 쓰러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손에 묻은 흰 가루는 시작이었다. 이 여행은 라이딩이 아니었다. 무언가의 운반이었다. 버스가 황금평 인근 압록강변에 도착했다. 트럭이 먼저 와서 자전거를 내리고 있었다. 두줄세 매니저 오산동재가 앞에서 라이딩 코스를 설명했다. 황금평에서 신압록강 대교까지 약 30km. 오른쪽은 중국이었고 왼쪽은 북한이었다. 강혁은 페달을 밟으면서 오달수의 뒤를 눈으로 쫓았다. 오달수는 무리의 중간쯤에서 달렸다. 특별히 빠르지도 않았고 느리지도 않았다. 완벽하게 평범하려는 사람의 속도였다. 압록강 왼편 북한 강변에는 노란 굴착기가 멈춰 서 있었다. 강물은 말없이 흘렀다. 도로의 스피커에서 중국어 안내 방송이 나왔다. 정지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뜻이었다. 강혁이 가이드 옆으로 속도를 맞추었다. 저 굴착기 평소에도 저렇게 있나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강혁의 시선이 굴착기에서 오달수에게로 이동했다. 오달수는 강 쪽을 전혀 보지 않았다. 그것이 어색한 것이었다. 모두가 강 너머 북한 쪽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혼자만 앞만 보았다. 처음부터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진시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홍등 아래 야시장이 펼쳐졌다. 수박과 두리안과 체리가 진열대에 놓였다. 두 줄새 회원들이 삼삼오오 흩어졌다.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오달수의 뒤를 따랐다. 인파 속에서 미행은 쉬웠다. 사람이 많을수록 탐정은 자유로워지는 법이었다. 오달수는 야시장 한복판을 빠르게 걸었다. 쇼핑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구경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야시장 끝자락에서 그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해나는 골목 반대편 큰 길을 돌아 우회했다. 강혁은 오달수의 뒤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이나 담장 같은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것은 강혁의 가장 강한 능력이었다. 오달수가 골목 중간에서 멈췄다. 남자 하나가 맞은편에서 나타났다. 키가 크고 팔이 길었다. 검은 바람막이를 입었다. 두 사람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오달수가 자신의 겨드랑이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납작하게 눌린 봉투였다. 검은 바람막이 남자가 그것을 받았다.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작은 메모리칩이었다. 메모리칩이었다.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시선이 메모리칩에 고정되었다. 남자가 메모리칩을 들어 빛에 비추었다.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달수에게 무언가를 넘겨주었다. 두꺼운 봉투였다. 거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강혁은 오달수 쪽을 포기하고 검은 바람막이 남자를 따라갔다. 세종, 지금 내 위치에서 북쪽 방향으로 도주 중인 남성. 체형 분석해서 신원 추적. 이에나의 목소리가 스마트워치에서 들렸다. 탐정님, 저 이쪽으로 돌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야시장 쪽으로 다시 나와요. 강혁이 검은 바람막이 남자를 따라 좁은 골목을 빠르게 지나쳤다. 큰 길에 나왔을 때 남자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다. 강혁이 달렸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더 빨랐다. 먼지만 남았다. 강혁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오토바이 번호판을 외웠다. 세종내, 중국 번호판. 요령성, 번호 입력해. 추적하겠습니다. 이에나가 나타났다. 놓쳤어요? 번호판 땄어요. 메모리 칩이요? 그렇게 보였어요. 이에나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탐정사무소에서 프로파일러 역할도 겸했다. 상황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구성하는 것이 그녀의 강점이었다. 화학연구원 출신 이호일, 무역업자 오달수, 메모리칩. 처음부터 이것들이 이어져 있었던 거네요. 이호일 지금 어때요? 버스 안에서 자고 있어요. 회복된 것 같아요. 접근해야 해요. 제가 할게요. 이에나가 돌아섰다. 강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판진시의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 미세먼지인지 구름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강혁의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혀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달수라는 인물 국정원 쪽에 조회 돌려줄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 잡았어? 아직 몰라요. 근데 냄새가 나요. 얼마나 심한 냄새야. 메모리칩 냄새요. 또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내일 아침까지 줄게. 조심해라.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모기가 팔을 물었다. 손으로 툭 쳤다. 아무렇지 않았다. 밤을 새워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막과 호수가 공존하는 옥룡사호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알록달록 오색 경번이 바람 속에서 흔들렸다. 파란 하늘색과 하얀 공기색과 빨간 불의 색과 초록 물의 색과 노란 땅의 색이 바람을 타고 사막 위로 퍼졌다. 나비들이 경번 사이를 날았다. 강혁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수상한 장소이기도 했다. 오달수가 낙타 체험장에서 무리와 떨어졌다. 강혁이 자연스럽게 뒤를 따랐다. 낙타들이 줄지어 모래밭을 걷고 있었다. 발바닥에 실리콘 패드가 모래를 밟을 때마다 소리 없이 펼쳐졌다가 들렸다. 20마리가 동시에 걸었지만 소음이 없었다. 오달수가 낙타줄 뒤쪽 모래 언덕으로 올라갔다. 정상 부근에서 그는 사진을 찍는 척하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통화가 아니었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화면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좌표를 보내는 것으로 보였다. 강혁은 모래 언덕 사면을 따라 돌아서 오달수의 측면으로 접근했다. 바람이 도움을 주었다. 발소리가 모래 속에 묻혔다. 오달수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깐 보였다. 지도였다. 내몽골 지형이었다. 특정 지점에 핀이 꽂혀 있었다. 강혁이 방향을 기억했다. 모래 언덕 북동쪽이었다. 호숫가에서 약 4km 지점이었다. 세종. 내몽골 옥룡사호에서 북동쪽으로 4km. 해당 지점에 뭐가 있어? 확인 중입니다. 공식 지도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성사진 기준으로 해당 지점 지하에 약 2년 전부터 지형 변화가 감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형 구조물의 윤곽이 확인됩니다. 강혁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씹었다. 지하 원형 구조물. 이호일은 전직 화학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오달수는 메모리칩을 거래하고 있었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세종. 이호일이 근무하던 연구소 이름이 뭐야? 과학기술부 산하화학공정연구원.
특히 그의 연구 분야는 고밀도 압축 에너지 저장 물질이었습니다. 고밀도 압축 에너지 저장 물질. 그것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위험했다. 그것은 메모리 칩에 저장될 수 있는 연구 데이터였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모래 위에서 이에나가 모래 썰매를 타고 내려오며 웃고 있었다. 동심이 터진 것 같은 웃음이었다. 회원들이 모두 웃었다. 오달수도 그 무리 속에서 웃었다. 그 웃음이 강혁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해발 2129m, 화피령을 자전거로 넘는 날이었다. 초원철로 입구에서 출발했다.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의 다다선이 상큼하게 도로를 물들였다. 강혁은 전기자전거에 올라탔다. 이에나는 그보다 3분 먼저 출발해 있었다. 가이드가 전기자전거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했다. 출발하자마자 빗방울이 후두둑 내렸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멈췄다. 경사가 시작되었다. 50kg이 넘는 트럭들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있었다. 강혁은 바닥만 보며 페달을 밟았다. 그러다가 첫 번째 주차장에서 이에나를 만났다. 탐정님. 이호일 씨가 제 자전거 옆에 붙어 달리더니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무슨 표정이었어요. 두려운 눈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강혁은 이호일을 찾았다. 무리의 뒤쪽에서 이호일은 혼자 달리고 있었다. 강혁이 속도를 맞추었다. 이호일 씨. 이호일이 깜짝 놀랐다. 혹시 강혁 씨가 탐정 강혁 씨요? 강혁이 페달을 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호일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 위에서 쓰러진 것도 사고가 아니고요. 알아요. 이호일이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오달수가 내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밀도 압축 에너지 물질의 합성 공정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소형 폭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혁은 경사길을 오르면서 말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배에서요. 내 가방에 손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와 맞닥뜨리러 갔다가 쓰러진 겁니다. 그가 무언가를 내 컵에 탔어요. 강혁이 속도를 늦추었다. 판진시 야시장에서 메모리 칩을 넘겼어요. 이호일이 숨을 멈추었다. 최종 구매자가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오달수는 중간 운반책일 뿐입니다. 최종 구매자는 내 몸골에 있을 겁니다. 자전거 여행을 구실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죠.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옥룡 4호의 위성사진 속 지하 원형 구조물이 떠올랐다. 그것이 최종 전달 지점이었다. 두 번째 주차장에서 나머지 회원들이 수박을 먹고 있었다. 강혁은 이에나에게 이호일의 말을 전했다. 이에나는 스마트워치를 두드렸다. 세종, 옥룡 4호 북동쪽 4km 지하 구조물. 최근 36시간 내 인원 출입이 있었어? 위성 열화상 데이터 기준으로 어젯밤 전후 약 4명의 인원이 해당 지점에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혁이 강민혁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 오달수 국정원 조에 나왔어요? 혁아, 이거 가볍지 않아. 오달수는 4년 전부터 북방무기 중개 조직과 접선 이력이 있어. 이름이 흑사단이야. 공식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내몽골 지역에서 재활동 정황이 잡혔어. 내몽골이요. 그래. 지하 거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탐정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혼자 들어가지 마. 알아들었어? 들어가야 해요, 혁아. 형, 이미 메모리 칩이 넘어갔어요. 다음 전달은 이 여행 중에 이루어져요. 막아야 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한숨소리가 들렸다. 위치 계속 공유해. 국정원 연락 취할게.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오후 늦게 화피령 정상을 넘었다. 내리막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강혁은 자전거를 세우고 오달수의 동선을 눈으로 확인했다. 오달수는 내리막을 지나치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애나 씨, 오달수 뒤따라가요. 제가요? 저는 다른 경로로 갈게요.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전거를 밀었다. 강혁은 반대편 능선을 타고 지름길로 방향을 잡았다. 골목이나 좁은 공간의 지리를 읽는 능력은 산길에서도 발휘되었다. 버스가 기다리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강혁은 오달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오달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나가 뒤이어 나타났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오달수가 피식 웃었다. 탐정님이시죠.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를 미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부터요. 강혁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달수의 눈이 침착했다.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이 여행에 있었습니까? 오달수가 조용히 웃었다. 저도 탐정님을 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르단지에 도착했다. 훈남 청년이 약지로 술을 찍어 공중으로 땅으로 그리고 이마에 발랐다. 훈녀가 파란 긴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었다. 몽골식 환영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전인권에 걱정 말아요. 그대를 발음도 정확하게 부르는 순간 신뢰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강혁은 공연을 보는 척하며 이에나에게 낮게 말했다. 오달수가 우리를 이용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미행하는 동안 오달수는 주의를 끌었던 거예요. 진짜 운반책은 따로 있었던 거죠. 이에나의 눈이 빛났다. 그러면 메모리칩을 야시장에서 받아간 검은 바람막이가 진짜 운반책이고 오달수는 미끼였다는 거요? 더 정확하게는 미끼인 척했지만 실제로도 운반에 참여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달수를 쫓는 동안 다른 경로가 작동했을 거예요. 이호일이 그 다른 경로예요? 강혁이 입을 다물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다. 이호일은 피해자였는가 아니면 공범이었는가? 배에서 쓰러진 것은 진짜였다. 손에 묻은 흰 가루도 진짜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순수한 피해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강혁은 식사 후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자 이호일을 게르 안으로 불렀다. 이호일은 강혁을 보자 안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이호일 씨,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 여행에 처음부터 참여한 이유가 뭐예요? 이호일이 잠시 침묵했다. 오달수가 데이터를 가지고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혼자서요? 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요? 이호일이 눈을 내리깔았다. 강혁이 기다렸다. 이호일이 입을 열었다. 그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퇴직 후에도 몰래 연구한 것입니다. 공식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제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강혁이 이호일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니었다. 이호일 씨, 오달수를 처음 만난 것이 언제예요? 이호일이 굳었다. 이 여행에서요. 다시 물어볼게요.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호일이 오래 침묵했다. 3년 전입니다. 그때 오달수가 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일부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소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요구가 커졌습니다. 거절하려 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피해자이자 공범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배신당한 내부자였다. 이호일 씨. 흑사단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이호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이 답이었다. 홍해탄에 도착한 것은 6째 날 오후였다. 버스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다. 갯벌 위에 세워진 긴 다리와 갈대로 엮은 2마리의 초대형 용이 포토존을 이루고 있었다. 습지는 칠면초로 붉게 물들었다. 전체 습지가 붉은 카펫 같았다. 강혁은 그 붉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불길함을 느꼈다. 세종에게 확인한 정보가 있었다. 흑사단의 최종 거점은 이 지역이었다. 홍해탄 인근 저수지 둘레에서 동선이 잡히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다. 세종, 흑사단 국내 연계자 명단 다시 보여줘.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흑사단 내 대한민국 국적 연계자 확인 현재까지 2명입니다. 이호일과 또 1명. 두 번째 인물의 이름은 박상기입니다. 나이 63, 직업 관광업, 강혁이 멈추었다. 관광업, 두 줄새 여행을 주관한 고구려닷컴의 담당자 이름이 뭐였던가. 강혁이 가이드에게 걸어갔다. 이번 여행 고구려닷컴에서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박 선생님이요. 박상기 선생님이요. 강혁이 가이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이드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강혁이 이에나에게 전화를 했다. 에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저수지 둘레길 시작 지점이요. 박상기라는 이름 알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고구려닷컴 대표잖아요. 그 사람이 흑사단 연계자예요. 이에나의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낮아졌다. 탐정님, 저 지금 이상한 걸 봤는데요. 말해요. 저수지 둘레길에서 두 남자가 오달수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달수가 그들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어요. 따라가지 말아요. 이미 위치 세종에 공유했어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떨어져요. 박상기가 어디 있는지 봐요. 이에나가 말했다. 박상기가 지금 저한테 걸어오고 있어요. 강혁이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 애나 씨, 안 무서워요. 이에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담력이 매우 강한 여자였다. 그것이 강혁에게는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초조함을 주기도 했다. 강혁이 저수지 둘레길을 향해 뛰었다. 박상기가 이에나 앞에서 멈추었다는 것을 강혁은 세종의 음성중계로 들었다. 분석화학 전문가시죠. 예쁘고 똑똑하고 아까워요. 박상기의 목소리가 세종을 통해 들렸다. 이에나가 답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번 여행에서 살아 돌아가는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강혁이 이를 악물고 달렸다. 저수지 둘레길 입구가 보였다. 강혁이 저수지 둘레길로 들어섰을 때 박상기는 이미 이에나로부터 3미터쯤 떨어진 거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등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강혁이 멈추었다. 이에나가 강혁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한 발 옆으로 비켰다. 박상기의 눈이 강혁에게 향했다. 강혁 탐정. 유명하죠. 박상기 씨가 더 유명하죠. 두 나라에 걸쳐서요. 박상기가 피식 웃었다. 오달수가 말했군요. 그 친구 덕을 많이 봤죠. 당신들이 오달수 쫓는 동안 진짜 물건이 움직였으니까요. 강혁이 앞으로 두 걸음 걸었다. 메모리 칩 외에 또 다른 거래가 있었어요. 박상기가 눈을 가늘게 떴다. 영리하네요. 이호일이 직접 만든 샘플이에요. 칩에 든 데이터만이 아니라 실물이 필요했던 거죠. 박상기의 표정이 굳었다. 그 반응이 강혁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호일의 가방에서 사라진 것은 가방 하나가 아니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컨테이너였다. 고밀도 압축 에너지 저장 물질의 샘플이었다. 그것이 배에서 이미 오달수에게 넘어갔고 오달수가 판진시 야시장 이전의 선행 거래를 통해 먼저 실물을 흘려보낸 것이었다. 강혁은 배에서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화물칸에서 오달수의 짐가방이 납작해진 것이 이미 그때였다. 야시장에서는 메모리칩만 넘긴 것이었다. 실물 샘플은 배 위에서 이미 이동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저수지 둘레에 그 샘플이 있었다. 세종, 강혁이 낮게 말했다. 저수지 반경 2km 내 비정상적 화학물질 탐지 가능해? 드론 열화상 센서와 분광 스캐너를 연동하겠습니다. 약 3분 필요합니다. 박상기가 뒤에 선 남자에게 눈짓을 했다. 그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이었다. 이에나가 움직였다. 그녀의 뛰어난 운동신경이 그녀의 몸을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옆에 있던 자전거를 잡아 남자 쪽으로 밀었다. 남자가 자전거에 걸려 중심을 잃었다. 강혁이 박상기에게 달렸다. 박상기가 뒤로 물러서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저수지 둘레길은 좁았다. 오른쪽은 수면이었다. 왼쪽은 갈대밭이었다. 박상기가 갈대밭으로 들어갔다. 강혁이 뒤를 따랐다. 갈대밭에서의 추격이었다. 강혁은 갈대의 밀도와 바람의 방향으로 박상기의 위치를 읽어냈다. 어떤 지형에서도 도주자의 경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형사 시절부터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었다. 박상기가 갈대밭 끝에서 막혔다. 수면이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강혁이 그 앞에 섰다. 이미 국정원이 이 위치 알고 있어요. 박상기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들렸다. 세종이 강혁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원격으로 사무소 드론을 이동시킨 것이었다. 박상기가 손을 들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강민혁이 중국 당국과 협조를 통해 현장 인원들을 구금했다. 국정원이 박상기와 오달수를 인계받았다. 이호일은 귀국 후 출두하기로 합의했다. 게르로 돌아온 강혁은 캠프파이어 불빛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이에나가 옆에 나타났다. 다 끝났네요. 아니요. 강혁이 말했다. 이에나가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의뢰인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이에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묘하게 강혁은 그것을 보았다. 세종, 우리 사무소 우편함에 봉투를 넣은 사람의 동선 추적해 처리했습니다. 해당 봉투의 지문 데이터는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투 안에 현금에서 채취한 미량 화학 성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정 시약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강혁이 조용히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눈을 내리깔았다. 캠프파이어가 타올랐다. 불꽃이 게르 외벽을 물들였다. 이에나 씨, 강혁이 낮게 불렀다. 이에나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이제 아무것도 감추어져 있지 않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배에서요. 이호일이 쓰러졌을 때 당신이 이미 의료키트를 들고 왔잖아요. 방 안에 가방을 두고 나간 지 10초도 안 됐을 때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린 것과 당신이 도착한 것이 거의 동시였어요. 미리 알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어요. 이에나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이호일 씨가 저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오달수에게 데이터를 빼앗겼다고요. 경찰에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도 경찰에 못 가고 탐정님에게 의뢰를 드린 거예요. 왜 직접 말 안 했어요. 이에나가 잠시 침묵했다. 탐정님이 받아주실지 몰랐으니까요. 강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에는 직접 말해요. 이에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뭔가가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알겠어요. 탐정님. 캠프파이어가 더 밝게 타올랐다. 귀국하는 배 안에서 강혁은 갑판에 혼자 섰다. 새벽 5시였다. 서해가 어스름 속에 놓여 있었다. 배는 흔들리지 않았다. 날씨가 맑았다. 강혁의 머릿속에 이번 여행의 장면들이 지나갔다. 압록강 변에서 자전거를 달리던 순간 강 너머 북한 쪽의 노란 굴착기를 보지 않았던 오달수의 눈, 오색 경번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던 옥룡사호의 풍경, 사막 모래 위에서 이에나가 웃던 장면. 화피령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순간 게르에서 들었던 전인권의 노래, 홍해탄의 붉은 습지, 저수지의 윤슬, 그리고 다다선, 빨강 노랑 파랑 3가지 색의 도로. 가이드가 말했었다. 다다선을 계속 따라가면 된다고. 그 말이 정확하지 않았다. 중간에 좌회전이 있었다. 그것을 몰랐다면 중국 미아가 될 뻔했다. 이번 사건도 그랬다. 처음에는 오달수를 따라가는 것이 다다선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 길은 중간에 꺾였다. 오달수는 미끼였고 진짜 운반책이 따로 있었다. 이호일은 피해자였지만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았다. 이에나는 의뢰인을 감추고 있었다. 모든 선이 하나의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꼈다. 탐정이란 그 꺾이는 지점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었다. 강혁은 서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샘플은 저수지 근처 땅속에 매립된 채로 발견되었다. 국정원과 중국 당국이 공동으로 회수했다. 메모리칩의 데이터는 아직 흑사단 네트워크 어딘가에 있었다. 그것까지 막는 것은 탐정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제 강민혁의 영역이었다. 강혁은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리칩 관련 정보를 모두 정리해 강민혁에게 보냈다. 형에게서 바로 답이 왔다. 고생했어. 잘 자. 강혁이 웃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에나였다. 그녀도 잠을 못 잔 것인지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왜요? 탐정님은 혼자 생각할 때 항상 수평선 보잖아요. 강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수평선을 향해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서해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에나 씨. 네. 다음번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저한테 먼저 말해요. 이에나가 수평선을 바라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탐정님.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다. 강혁은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서해대교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배가 인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혁은 다다선을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그 길을 달리고 싶다고 이에나가 말했다. 오직 라이딩만을 위해서. 강혁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탐정이 아닌 사람으로 자전거를 타고 빨강 노랑 파랑의 선을 따라 달리는 것. 초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의 50층 오피스 빌딩.
강혁 탐정사무소의 창문에 석양이 들었다. 강혁이 사무소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세종 로봇이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이번 사건의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문이 열렸다. 이에나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송태풍 박사가 뒤를 따라 들어왔다. 잘 처리하셨네요. 송 박사가 말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이번 사건의 화학 샘플 분석을 원격으로 지원했었다. 조수 나정희가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탐정님, 새 의뢰 들어왔어요. 강혁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내일 봐요. 긴급이라는데요. 강혁이 눈을 떴다. 나정희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강혁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있었다. 사진은 화필형 능선에서 찍힌 것이었다. 사진 속에 강혁이 있었다. 이에나가 있었다. 그리고 오달수가 있었다. 세 사람이 다다선 위에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2번째 메모리칩. 강혁이 쪽지를 들었다. 쪽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흑사단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세종. 2번째 메모리칩 관련 정보 검색 처리하겠습니다. 강혁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창문에 새겨진 글씨가 석양 속에서 빛났다. 강혁 탐정사무소.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강혁은 그것을 좋아했다.